지난해 부산 지역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들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한 해 부산에서 태어난 아기는 14,134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는데 10년 전 2만 8천여 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산 내에서도 고령 인구가 많은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중구가 0.46명으로 가장 낮았고 금정구와 사상구, 남구 순이었습니다. 고령화라든지 생산 가능 인구의 어떤 감소, 그거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추락이 예상이 되는 이런 부분에 더 큰 위기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부산 출생아 수는 6,7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7,400여 명보다 8.6% 줄어 앞으로도 인구 절벽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그 상반기에만 지금 그 부산의 인구가 6천 명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 부산에 대하여서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출생 고령화라는 게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청년 인구에서의 외부 유출이나 가족 단위의 외부 유출도 좀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 이 저출생 고령화와 외부 유출까지 그래서 인구에 대한 감소가 더욱더 심각하게 파장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년도 기준으로 1만 명 이상이 유출이 되었는데 올해도 그 숫자가 넘어갈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대책에 대해서 지자체가 좀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인도와 이집트 같은 개도국들을 제외하고는 선진국들이 다 통상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뒤에서 1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서울이 0.5%로 최하위, 그 위에 부산이 0.72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서울보다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940만이거든요. 그래서 비율적으로는 낮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구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고 그리고 경기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는 수도권역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좀 감소되더라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방어를 해낼 수 있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인구 유출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향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시 소멸을 우리가 고민해 볼 시점이 도래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골든타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구 관련해서 개념 중에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임 여성이 낳을 걸로 기대되는 그런 평균 출생아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면 지금 0.7, 0.7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2분기 같은 경우에는 0.66명입니다. 정말 그 놀라운 그런 숫자인데 정확한 원인을 우리 부산시나 부산시 의회에서 좀 파악을 하고 있는지. 우선 이 인구 정책 차원에서 자연 감소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이 출생률 자체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네네. 다만 사회 시스템이나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출생 자체를 기피하는 개인에게 계속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감소 인구 규모에 맞춘 좀 미래형 정책도 네네. 고민은 장기적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우선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에서는 저출산 자체에 대한 대책 예산이 50조가 넘게 이미 투여가 됐습니다. 네. 이 2006년부터 시작한 국비와 지자체 모든 예산이 포함된 이 50조라는 규모가 계속해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접 지원에 대한 비율, 즉 환경 조성이나 주거 일자리에 대한 부분과 네네. 직접적으로 출산과 보육, 돌봄, 휴직에 대한 부분에서 비율적인 측면에 대한 효율성도 좀 따져보아야 하고 이제는 약간 수술대에 한번 올려서 네네. 짚어볼 단계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저출산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굉장히 융복합적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일자리의 감소,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의 증가,
그 육아 비용도 많이 지출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고 극복했던 나라들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들의 이민 정책을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이 저출산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슬람계나 아프리카계의 난민들을 대거 수용하면서 또 그들이 2세들을 낳고 또 시민권을 주면서 인구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일 민족이고 네. 또 이 우리 순수 혈통에 대한 아직까지도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진보적인 정책을 대입하기에는 아직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마땅히 찾지 못하고 진보 진영, 보수 진영 따지지 않고 몇십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도 지금 효과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중에 간접 지원 또 직접 지원 이런 이제 비율도 문제가 있고 아마 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도 문제가 있으니까 수술 때 올리자 이렇게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실효적인 아이디어가 조금 있으신가 좀 궁금하긴 해요. 저출생의 예산 범위부터 좀 다시 잡아야 하고 이 부분이 연관되어 있는 여러 사회적 요인들이 소요가 됐던 이런 예산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부터 다시 사실은 그렇죠.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정책의 실효성이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예산만 투입하는 부분은 반복적인 사업의 연속이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준호 의원님께서 해외 사례들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서양의 사례를 이런 동양의 문화에 녹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금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그 문화까지도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회적 인식이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 의원님한테 질문 하나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가 그 난자 냉동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지원을 하느냐 하면은 결혼한 여성에게. 그러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30대 후반 중반을 넘어서도 아직 그 배우자를 찾고 있는 그런 여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걸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우선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씀을 네, 주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상태에서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리고 출산의 의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을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출생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해주는 정책인데요. 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왜 결혼한 사람에게만 적용을 해야 하냐라고 네네, 하신다면 이 우리나라의 지금 모자보건법, 즉 상위법입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기혼 여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출산이라는 것이 혼인이 항상 바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네네, 보니 네. 그래서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부작용은 있는 상황입니다. 기혼이 아닌 분들에게 미혼자들에게 난임 지원을 했다가 결혼을 하지 않으신다면 출산을 하지 않으신다면 예산을 환수받을 것인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에서 기혼하신 분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